양자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P라고 표기하고 전자를 E라고 표기하면 이쪽에서 광자가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리스 문자 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톤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양자나 전자나 또 이 광자나 상태가 여러 가지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광자의 경우에는 빛의 색깔이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양자나 전자의 경우는 뭐 속도나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의 여러 상태로 규정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 나중에 나타나는 이 빛의 상태도 당연히 이 두 개의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령 양자를 하나 고정시키고 이쪽에 있는 전자를 서로 다르게 다른 상태의 전자를 집어넣으면은 다른 상태의 광자가 나오게 상식적으로 짐작이 가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양자를 하나 고정시키고 E1이라는 상태의 전자를 하나 집어넣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쪽에 phi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기법을 사용하면은 이거는 P 동그라미죠. P 동그라미 E1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P라는 상태를 가진 양자가 E1이라는 상태를 가지고 전자를 소멸하고 나서 광자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그 광자의 상태를 P 동그라미 E1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또 이쪽에 그림은 양자의 상태는 똑같이 유지하고 P라고 전자의 상태를 E2라고 바꾼 다음에 또 광자가 나타났을 텐데 이때 상태가 이쪽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이쪽 상태는 뭐라고 부를까요? 당연히 phi2라고 부르면 좋겠죠. E2로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phi2는 앞에 표기법을 사용해서 P 동그라미 E2입니다. 그렇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표기법이. 그래서 물리적인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까지 감안을 하면서.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근데 입자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 입자 하나에 상태 두 개가 있으면은 그 상태들을 연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까 어떻게 표기했죠? 그 연산을 삼각형으로 표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P라는 상태의 양자를 하나 여기에 유지하고 밑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니까 E1 삼각형 E2를 한번 집어넣어 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아까 상태를 연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제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E1 삼각형 E2를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제 이 끝에 가가지고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정의상 P 동그라미 E1 삼각형 E2거든요. 그렇죠? 정의상 그렇죠. 이쪽에 집어넣은 게 E1 삼각형 E2였고 그리고 이 서로 소멸하는 과정을 이 동그라미로 표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광자가 이쪽에 나타나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진짜 실험적인 결과인데 이때 결과가 사실은 뭐하고 같나 하면은 phi1 더하기 phi1 삼각형 phi2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산 법칙이 어떻게 되나 하면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실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첫째 실험실에서 E1이라는 상태의 전자하고 E2라는 상태의 전자의 연산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똑같은 양자하고 소멸을 시키고 나면은 저쪽에 나타나는 광자의 상태는 이쪽 광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광자, 두 번째 광자를 삼각형 연산한 것하고 같은 광자가 나타난다는 게 저게 실험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수적으로 표기하면은 어떤 식으로 표기하게 되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phi1은 P1 P 동그라미 2원이었잖아요. 그리고 phi2는 P 동그라미 2,2였죠. 그래서 결국 생기는 등식이 밑에 이쪽에다 이제 이거를 지우고 이쪽에다 다시 써보죠. 깨끗하게. P 동그라미 2원 삼각형 2,2는 뭐하고 같냐? 결국은 P 동그라미 2원 삼각형 P 동그라미 2,2하고 같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실험적인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왜 동그라미가 곱셈이고 삼각형이 덧셈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만들어서 거꾸로 설명, 다르게 억지 같은 설명을 더 구현하자면은 가령 P 동그라미 2원 삼각형 2,2가 P 삼각형 2,2 동그라미 2원 삼각형 2,2가 되느냐? 이거는 절대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말도 안 돼요. 정의를 생각해보면 실험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등식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서는 보통 곱셈하고 덧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죠? 분배 법칙인가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배분 법칙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배분 법칙에서 곱셈이 하는 역할하고 덧셈이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덧셈이 곱셈을 따라서 분배되지 않고 곱셈은 덧셈을 따라서 분배되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둘 다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세 번째 숫자를 하나 만들어내는 원리인 건 똑같지만, 과정인 거는 똑같지만 분배 법칙에서 두 개가 완전히 시메트릭하지가 않거든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런 물리적인 연산에서 보면, 입자 연산에서 보면은 입자 연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곱셈이라는 연산, 소멸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입자의 상태 두 개를 갖다가 연산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같은 입자의 연산을 보고서는 그래서 덧셈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거 2원 이제 덧셈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이런 상태가 항상 가능하다는 거는 물리학자들은 이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는 게. 근데 저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주장인데,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물리학자들이 자주 고민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저 학생 이름이 뭐였었죠? 이윤주였나요? 이제 이윤주 학생하고 저하고 근본적으로 비슷한 입자들로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충 비슷할 텐데, 통계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대충 비슷할 텐데, 입자들을 어떻게 배열해 놓으면 제가 되고 다르게 배열하면 이윤주 학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입자들의 상태 중에 저라는 김민영이라는 상태도 있고 이윤주라는 상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하면은 김민영 더하기 이윤주라는 상태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사실인데, 그게 거의 나타나지는 물론 않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그게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상태들은 나타나고 임의의 덧셈이 자연에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그거는 지금도 연구돼서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들은 쉽게 나타나고, 가령 전자 상태 두 개 더하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러 입자로 이루어진 거, 우리처럼 그 경우에는 덧셈이 잘 안 나타나지만 정의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덧셈이고, 아까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입자 소멸되는 과정은 곱셈이고,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부르는지. 그래서 곱셈의 근본하고 곱셈의 본질하고 덧셈의 본질에 좀 가까워진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아까 곡면 덧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령 이런 곡면이 하나 주어지고 이런 곡면이 하나 주어지면 이거하고 더하는 방법 어떻게 했었죠? 요거를 갖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렇죠? 이걸 꿰매라고 그랬잖아요. 경계선을 따라서. 그러면은 이런 곡면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연산인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정확히 왜라고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덧셈에 가까워요. 곱셈보다는. 이 연산은. 그러니까 곡면 가지고 하는 연산인데 이건 덧셈에 가까운데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 주어지면은 가령 굉장히 이런 거를 갖다가 또 두 개 서로 붙여가지고 두 개를 더하는 거 이때는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요. 샤프표를 갖다가 하나 써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답이 구멍이 4개 뚫린 곡면이 되겠죠. 그림을 잘못 그려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산도 상당히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가 그러면은 또 수수께끼를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튜브 같이 생긴 곡면 하나하고 구하고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이 된다고요? 근데 원은 곡면이 아니잖아요. 원은 이제 그냥 원만 하나 있죠. 근데 누가 구라고 그랬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튜브가 되죠? 방금 누가 대답했어요? 저 뒤에 누가? 예. 네, 튜브가 돼요. 네, 도로 튜브가 돼버리죠, 사실. 네. 왜 그런지 눈에 보이세요? 혹시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깊이 생각하면은 잘 안 되고 직관적으로 답하면 되는데요. 이걸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도 구멍을 하나 뚫고 쭉 구멍은 크게 뚫어버리죠. 여기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튜브에 구멍을 갖다 꿰매는 거하고 고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면 연산에서 보면은 이 연산을 보고서는 이제 위상수학하는 사람들은 connected su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결 덧셈이라고 그러는데 connected sum.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연산인데 저 연산에서 구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함등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연산에서 우리가 수에서 익숙해져 있던 많은 성질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라는 함등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사실 곡면에 분류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타원 곡선 연산하고 비슷한 현상들도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연산을 하면 튜브를 계속 연산하면 새로운 곡면들이 다 계속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상수학의 기초적인 정리 중에 하나가 2차원 곡면으로서 경계선이 없는 곡면은 구하고 저 튜브를 계속 연산해가지고 나타나는 곡면밖에 없다. 그런 정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산법을 통해서 완전히 분류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아까 곱셈하고 덧셈에 대해서 약간 차이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제대로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뭘 것 같냐 하면은 뭔가 하면은 이미 짐작하겠지만은 주장하는 거는 저런 종류의 질문에 대한 뭔가 자연스러운 답을 찾자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겠어요?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